이렇게 저의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 생활을 처음을 하면서 나는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대학을 정말 처음에는 포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호 교수님이나 우리 학우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제 컴퓨터를 동냥하듯이 왜 이렇게 거지가 동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모르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PPT까지 만들 정도의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 타령 이수자 윤정숙과 인생을 경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18년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국립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 타령으로 이수자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소리산 타령 연구 보존의 세종시 지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풍류아리랑 방송 진행자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는 게 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세종시에서 풍류와 외식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저의 그동안 예술 활동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외식 사업과 관련돼서 같이 경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리가 국악 단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며 윤정숙 우리소리연구소 대표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요 제 경력이 쫙 나와요. 네, 뭐 이제 19년도에는 제가 진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 때부터 제 옆에는 운이 좋게 소리꾼 선생님들이 항상 제 옆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인데 그 언니하고 이제 장거리를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그 언니가 막 소리를 옆에서 막 해요. 그럼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소리를 하면 저 언니보다 소리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소리꾼이 될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소리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30대 초반 때 옆에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던 언니가 그렇게 소리를 하는데도 저는 소리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주요 경력이 이제 이렇게 화려해요. 얼마 되지 않는 늦깎이 소리꾼이 돼가지고 정말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TV에도 출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수상 경력도 좀 나름대로는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또 이제 자격증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불교 대학교 2년 과정을 마쳤고 제가 대학원 과정까지도 마치고 또 대한불교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남부교도소 교종교화 요원으로도 활동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사설에 있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못 나온 게 막 한이 되니까 이제 어느 날 막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제 자비명상 지도자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악계에 들어오면서 2019년도에 국악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통놀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생태활동,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 과정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교육사항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렇게 수시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로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이렇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한 칸이 더 넘어갔네요. 아이고야.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윤정숙의 음식과 소리 인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사회 경력으로 보면 제가 24살 때였어요. 24살 때 둘째 아이를 가져서 6개월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본의 아니게 그 우리 아이들 아빠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기사식당, 한밭식당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24살 때부터요. 둘째 아이를 배에 가진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난로가 있는데요. 주방에서 여기 난로를 못 재러 가요. 가리토시가 사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재외식 사업에 시작이 되어서 정말 그 강남에서 최연소 최대 규모의 고깃집을 운영을 했어요. 1층 단독 가든이었는데요. 1998년도 12월에 역삼동에서 생등심 전문점 따개비라는 그 고깃집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걸 하고 났는데 그 건물주가 14개월을 운영을 하고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건물을 팔렸대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때 당시에 화해조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 올라와서 혼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화해조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법적으로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한 1억 5천을 투자했다라면 제 나이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보증금밖에 받지를 못하고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집게 다 갖다가 실어가지고 시골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걸 비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난 거예요. 제가 또. 근데 그 와중에서도 쉬지를 않고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놓고 나서 바로 음식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닭 요리를 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삼계탕을 남자들이 좋아하는 한약재를 넣어서 병강세 건강삼계탕이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었고 여성분들에게는 여성 질환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서 양귀비 미용삼계탕이라는 삼계탕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터 할매라는 브랜드로 가지고 삼계탕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네, 2000년도에. 그래서 이 예터 할매라는 거는 저희 엄마 예칭이에요. 저희 엄마 예칭을 시골 읍내에 가면 저희 어머니 보고 예터 할매 나왔네? 이제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한약을 시골 장터 가서 사서 우려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약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희 엄마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약방 하시던 분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엄마가 약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세요. 해박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를 모시고 약재를 사러 다니는데 이제 브랜드도 그때 당시에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가게 이름을 뭐라고 상호를 뭐라고 짓지? 따개비라는 그 간판도 제가 지었거든요. 근데 뭘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를 보고 예타임이 나왔어? 예타임이 나왔네? 아유 예타임에 술 한잔해? 뭐 이런 식으로 상호가 예타임이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그때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삼계탕집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조류독감이 딱 온 거예요. 팔자에 없는 조류독감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여기서 많은 돈이
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가게를 오픈할 당시 어떻게 오픈을 했냐면 제가 그 슬리퍼 찍찍 신고요. 그 테라노 기업은행 지점장실을 들어갔어요. 지점장님 저 있잖아요. 한 1억만 대출 좀 해주세요. 아, 나 돈 없어. 아 지점장님 권한으로 되잖아요.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 단골 손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를 보셨어요. 따개비에서. 그러니까 그럼 윤 사장 정도면 내가 믿고 돈을 내줘도 내가 내 권한으로 해줄게. 그래서 1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예타하면 삼계탕 전문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조류독감으로 이제 터져가지고 이게 곤두박질을 또 치니까 이야 이건 나 뭐지? 그런 이제 패배감이 들 수도 있었는데 저를 살린 게요. 저희 집 고객님이 닭요리니까 이제 닭도리탕도 있었고 오딱도 있었고 백숙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사장님의 닭도리탕이 너무 맛있어. 근데 집에 가서도 어쩔 땐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근데 혼자서도 와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뚝딱도리를 만든 거예요. 직장인들 상대로. 닭도리탕을 뚝배기에 넣어서 1인 분씩을 닭도리탕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를 주 메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이라는 건 앉아서 뚝배기에 담긴 닭도리탕이라는 말도 있지만 앉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5분 내로. 직장인들은 팔찌를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뚝딱도리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를 권리금을 받고 그대로 예탈만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남겨주고 그 다음에 종로를 넘어가게 돼요. 네, 2007년도에 종로에 가서 종로에서 본점을 또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종로 가서. 이제 강남에서는 조류독감 때문에도 그렇고 장난거를 다 이제 왜냐하면 대출받은 걸 갚아야 되니까 권리금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게를 넘기고 다 빚을 청산하니까 딱 통이 5천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이 남아서 이제 종로 본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대출을 또 3천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3천만 원을 받은데 이게 사업자가 나와야 창업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천만 원이 부족한 거야.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조금 해주시기를 했는데 그게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예타하면 삼계탕집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우리 직원으로 면접을 봐서 왔는데 오픈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절절절 매니까 그 분이 중국 분이셨거든요. 그 여자분이 저를 불러요. 사장님. 저 사장님은 저를 많이 못 봤지만 저는 사장님을 이 예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을 항상 지켜봤대요. 저를 화장실 옆에가 저희 가게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 1,50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정말로 1,500만 원을 딱 주면서 아니 내가 언제 주라고 그러 이걸 왜 나한테 언니가 벌 걸 왜 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켜봤대요. 저를 그동안에. 그래서 내놨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어느 분한테 이제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조병승 씨라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가게 지금 뭐 오픈했어? 어째서? 아 지금 돈이 모질라갖고 운영을 지금 오픈은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모질란데? 그래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부족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파트 중도금을 몇 월 며칠 날 낼 건데 그때까지 돈이 융통이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되죠. 그랬더니 정말 통장에다 입금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본 게 거의 10년 동안을 알고 지냈지만 제가 그분을 본 거는 무주리죠. 또 회원권 주고받을 때
이제 그분한테 빌려가지고 회원권 주고받고 하고 몇 번 보지는 않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돈을 나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줬냐?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안 줄 수도 있었지 않았냐? 어차피 우리 직원이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 돈을 뭐 갚을 수 있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나 몇 번 10년 동안 나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혼자 있으면서 10년 동안 전화번호 안 바뀐 거. 그리고 항상 관리를 하고 전화를 했던 거. 관계 유지를 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렇게 했던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또 받아서 두 분의 빚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토안의 종로점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조계사 바로 옆에였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조계사에서 공부를 또 해서 저희 그쪽 사람들을 많이 알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많이 번성을 하고 또 이제 충무로점을 또 이제 그래서 또 요거 가지고 또 충무로점을 오픈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사업을 변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로 2호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건강에 이제 무리가 온 겁니다. 네. 이제 제 건강에 이제 무리가 오면서 멀쩡하게 저는 들어갔는데요. 희귀질환자가 돼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심장하고 폐에서 물이 찬 거예요. 하루만 늦으면 죽을 뻔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침을 하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거 일반 감기가 아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감기약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병원을 또 갔는데 막 이만한 콩 팅팅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붓는다.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 약이 약한 건데 이렇게 부을 정도면 큰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양주에 그때 살 때였거든요. 제가 잠깐 남양주에 집을 사는 게 있어서 그게 안 팔려서 이제 남양주에 가서 잠깐 사는 적이 있었는데 남양주에 있는 그 한양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또 감기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5일 동안 5일치를 저어줄 테니까 가서 먹어보고 안 오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약 5일치 받아가지고 집에 갔더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제가 제 손으로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 엑스레이 찍어주시고 피검사 좀 해줘 보세요. 저 일반 감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볼래요? 그리고 피검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피검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밥을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병원에서 윤정수 환자 빨리 다시 오라고. 피 검사하는 대로 다시 오래서. 아, 왜 그러시냐고. 환자분이 잘못된 건지 기계가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수치가 120이 정상인데 60이에요. 피 절반이 어디로 가고 없어진 거야. 그리고 심장하고 폐가 다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거기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다시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운 좋게 순천향대학병원을 가서 이제 입원 수속을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수속을 하고 그러고 이제 딱 병실 안치하고 딱 갔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심장내과 의사 과장님이 빨리 보호자 부르래요. 보호자 없는데요. 아, 누구도 없네. 아니, 있긴 있는데 저희 언니하고 그때는 이제 음식점을 같이 종로 2호점은 저희 언니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언니 명의로 한 거야. 제 명의로 한 게 아니라. 이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 명의로 안 하고 언니 명의로 이제 사업장을 돌려놨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3시는 최소한 3시가 돼야지 음식점은 좀 한가해지잖아요. 점심 장사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에 한 3시 정도가 돼야지 보호자라는 사람이 언니가 진짜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3시 정도 돼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3시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대요. 안 그러면 자필 서명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필 서명을 해놓고 이제 그 수술실 앞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쪼그려서 기다리고 앉았는데 제가 불교잖아요 종교가.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찾든지 약사여대부를 찾든지 막 이렇게 부처님을 찾든지 기도를 하든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스님 나 있잖아 이거 그 심장 이거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관세음보살 찾아야 돼, 약사여대부를 찾아야 돼, 뭐 찾아야 돼?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랬더니 뭐 야 네가 알아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봐 그러는데 저는 그 순간에요 부처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게 주력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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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대에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뭐냐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제 몰핀을 놨나 봐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 여기 뚫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뚫르는데 그 감각이 있는데요. 그 주사위를 쭉 뽑아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서 농담이 나가는 거예요. 물이 노란한 거야. 주사기 안에 있는 물이 황금 색깔인 거예요. 그 과장님 누가 과장님 저 특별한 인간인가 봐요. 아 왜요? 제 몸에서 황금이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 와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태연하게 보냈는데 저는 저희 아들한테나 딸한테는 제가 딸 하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이 면회를 이제 병원에 면회를 왔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물을 빼는 관을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제 관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배지밀 같은 거 팩에 들어있는 우유를 빨대로 쪽쪽 빨아먹고 나면 쭈그러들잖아요 이게. 근데 그 시점에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말로 표현하면 못하게 고통이 오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눈물 한 번 보일 수가 없고 당당하고 정말 엄마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엄마로서 이렇게 커리어우먼 같은 엄마로서 그냥 똑 부러진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나약한 모습을 우리 아이한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놀란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랐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고 이제 욕을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간호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보니까 또 몰핀을 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제 루마티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전에는 외식 사업을 하던 윤정숙이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모든 걸 다 데리고 언니한테 사업도 다 위임시키고 저는 이제 운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멀쩡하다가 아팠다 나 환자네 희귀질환자래.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생기는데 어떤 정도의 무기력증이 생기냐면 밥그릇 하나를 못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친구가 저희 소리 부는 친구가 저한테 소리를 권하더라고요. 소리해라. 1년만 딱 올인을 해라. 1년만 소리에 올인을 하면 아마도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갈 것이다. 자기가 장담을 한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취미생활로 했던 소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픈 계기로. 근데 그게요. 저한테는 소리가 마약하고 같았어요. 폐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하니까 폐기능이 좋아지고요. 그래도 제가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에 뭘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은 막 아침에 출근하기 바빴고 저녁에는 퇴근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그러다가 막상 딱 아프다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랬을 때 유일하게 저를 밖으로 끌어내는 게,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게 소리 배우러 가는 날. 일주일에 2번 소리 배우러 가는 날.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12년도에 이제 최창남 선생님 전수소에 정식으로 소리꾼으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제 그 제3회 이제 국악경창대를 나가요. 제가 국악경창대를 나가서 진짜 첫 대인 제가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그냥 갔다가 그냥 그 노래자랑 하듯이 그냥 하고만 와서 옷 갈아입고 집에를 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막 불러요. 심사위원이 어디 가냐고, 장려상 상 받으니까 다시 옷 갈아입으라고. 해서 제가 상을 탔어요? 진짜요? 아, 장려상 저거 지정됐다고 그러는 거죠. 에이, 다른 사람이겠죠.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상 타니까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명단을 가서 보니까 진짜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죠. 나 상 탔대. 그래가지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진짜 그 벽파 국악대상은 정말 나름대로 큰 경창대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17년도에 또 누가 이제 포항에 경창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진짜 또 명인부 대상을 받아왔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기 시작하고요. 와, 나 이거 노래를 잘했었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뭐 가라는데 재능 기부는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 전북 장수동 계남면인데 계남 면미는 날 저를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봉사 실적을 다 이렇게 해주시더니 면장님께서 그 면민의장상을 주시면서 문화체육장 수상을 저한테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예롭게 또 상도 부여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9로 경기 선소리, 서도 선소리 산타령으로 이제 문화체육장에서 이수자로 지정을 받게도 되고, 지금 이렇게 또 경창대에서 또 상도 받고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다가 이제 세종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얼레벌레 집을 4채를 팔아먹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외식 사업을 하면서 얻어왔던 그런 축적을 뭐 한 달에 놀고 있으면 한 3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뭐 은행 이자니 뭐니 생활하고 보험료니 뭐니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가 살짝 치매가 왔어요. 전북 장수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정도를 장수로 왔다 갔다 하려면 경비가 150만 원, 100만 원씩 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 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저는 세종이 기회의 딱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 남원은 왜 장수하고 제일 남원이 가깝고 전주가 가까운데 어제 고리타분해. 아유, 거기는 좀 그래. 대전은 왠지 좀 짜증나, 싫어. 너무 그리워 그러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대전은 싫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 에이, 세종 가. 세종. 정수가 세종 가자. 세종. 그래갖고 딱 청사를 했는데 45일 만에 서울일을 일사천리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억 4천을 가지고 세종을 또 떨렁떨렁 내려갑니다. 전세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외부 활동이 많으니까 반은 세종에서 한 1년을 살았어요. 반은 1년을 살면서 반은 밖에서 생활을 하고 반은 세종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해야지, 밖에 공연 있으면 공연 가야지, 세종에 있을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서울에 공부하러 가야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세종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세종시에서 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가요. 이제 저희 17년도에
제가 이제 제 보도 자료가 최창남 선생님 제자로서 명예이수자가 되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그 보도 자료 나간 거를 이제 문제시를 삼은 거예요, 지역에서. 아니 세종시 이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수자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 보도 자료 안 내려버리면 뭐 그 언론 중개사에 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다는 둥 저를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문화재 선생님한테 전화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거기에 윤정숙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한 거 맞습니까? 세종시 지부장 맞습니까? 제 뒷조사가 들어가니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네가 행시를 세종에 가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잘못됐니 어쩌니 그런 뒷조사가 너한테 들어왔냐? 다 때려쳐라. 너 하고도 오지 마. 뭐 이렇게까지 제명 당하기 위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또 시기 질투도 받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오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18년도 세종시에 풍류알이랑 오픈시켰습니다. 그래? 나 씹었어? 그래? 좋아? 나 건드렸지? 그럼 좋아. 한번 뭔가 보여줄게. 세종시 누가 건드렸어? 나. 이제 그런 오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수 따기도 전에 우리 문화예술을 원효대사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작거리는 나가서 불교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세종시에 그때 당시는 이 공간이요 한 실평수가 55평 정도 넓었습니다. 거기에 멍석 무대를 깔았어요. 그냥 무대가 아닌 멍석 무대를 쫙 깔았어요. 그래서 정말 멍석 위에서 낮은 자세로 우리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여기에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그리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자.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외식 사업과 그동안 내가 즐기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었던 나만의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소리를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소공연장. 홍어는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걸리. 항상 우리 집만큼은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항상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로 우리 소리를 전하자. 세종시 시민들에게. 최소한 세종시 시민들에게 선소리가 무엇인지 산타령이 무엇인지는 알려드리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예술인들도 초대를 해서 공연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는 이 정식 분열이 일어났어요. 정식 분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고 나름대로 외식 사업가로서 성공한 삶인데 이 세종시에는 이제 이 풍류알이랑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수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제 저녁에는 운영도 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공연하고 그러고 다니지만 하나는 저녁에 문제가 뭐냐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것도 예티켓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티켓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 때나 와서 노래해줘. 그럼 저는 노래하는 기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면 좋은 소리꾼 이런 평을 해주시고 소리를 안 해줘. 지금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유 싸가지 없고 거부하는 저 싸가지 없어. 이런 평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수요일 날만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날 이제 초대를 해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직원이 없어요. 직원을 못 구해요. 세종시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홀서빙을 해야 되고 제가 주방에 들어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은 다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하던 일들을 제가 해야 되고 이 손님들 말 한마디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그거
듣기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술 먹고 하는 막 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 들으려니까 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웃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웃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또 뭐냐면 술을 따라달래요. 옆에 와서 술 따라. 싫은데요. 아니 손님 비우도 안 마치려면 뭐하러 이런 거 했냐. 때리치래요. 이런 소리를 듣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정치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공간이 저는 필요하니까 계속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 월세가 조율이 안 돼요. 그러길래 그걸 과감하게 다 원상복귀해서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 다 철거시켜버려요. 전속지 못했어요. 어? 승질머리. 아니 또 그것도 시고도 싶었어요. 세종시 시민들은 첫째 예티켓을 갖추지 못하면 정말 문화예술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라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서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첫째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쯤은 이런 것이 있다가 없어진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가시길 바랬어요. 진짜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6개월을 멋있게 놉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놀았냐면 차에다가 일주일치 옷이랑 공연복이랑 다 챙겨놓고 저는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풍류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성 풍류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풍류 방송을 이제 우연히 하게 됐어요. 풍류이라는 방송을 이제 진행을 뭐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입이 보살이라고 풍류이랑 다시 오픈시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말한 거 책임을 져야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소리 공부를 하고 소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막상 이제 그 택견 사무실에 가서 소리 연습을 하라고 이제 그 관장님이 자리를 내줬는데 내 집이 아니니까 불 하나 켜는 것도 미안하고요. 에어컨 하나 여름에 켜는 것도 미안하고요. 또 없을 때 눈치 봐가면서 가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관장님은 전혀 그냥 개의치 않고 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연습할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그건 불수점이라고 산을 어느 날 이제 산을 딱 올라가서 제가 산천 조목이다 무성한데 하고 이제 소리를 하는데 소리 연습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소리를 세종시에서 세상에 할 데가 없어서 내가 이 산에 와서 이렇게 부르고 있냐? 이게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17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 저한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공간, 그리고 풍류아리랑 방송의 스튜디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외식 사업도 해서 제 용돈이라도 이만큼 들여서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주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선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소리꾼들이 소리를 서서 한다라는 의미로 선소리라고 해요. 또 이제 한문으로 하면 입창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앉아서 하는 소리는 자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입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산타령이라는 것은 우리 노래사설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청 경계를 주제로 해서 소리를 엮어나갔다. 아주 건전한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소리 산타령의 종류를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불렸졌던 경기 선소리 산타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함경도 쪽, 평안도 쪽, 저기 북한 쪽이죠. 그쪽에서 유래돼서 내려온 서도 선소리 산타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을 저는 다 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넘어가네.
이제 선소리 산타령의 유래를 보면은요, 조선조 초기에 그 고려 시대 때 불교가 왕성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조선조 초기의 숭례옥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탄압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남녀 승려들이요 파괴를 해서 이제 죽음을 안 당하려니까 파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괴를 해서 이제 그 비승비속 신분으로 감옥에를 익혀서 각절을 돌면서 거리받은 단체들로 인해서 조선조 중엽까지는 이제 구전 신술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 파생되어서 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조 말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리꾼들이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의 원조고 BTS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조 말에는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류가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난장 공연이 자주 벌어지던 마포와 용산, 서강, 한남도, 서빙고를 중심으로 해서 남성 단체 소리꾼들로 인해서 새로운 문학 문화로 발전이 되는 선소리 팬들이 조직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파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선소리 산타령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소리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방식이 없고 그냥 구전으로만 가르치니까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장단 도표를 만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선소리 산타령의 소구장단과 장구장단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소구장단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이걸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하나 둘 이거예요. 시작. 하나 둘 이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세 박자는 여기 강하게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거는 땅 땅 땅 이게 한 박자씩이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박자가 두 개가 겹쳐졌다라는 도표거든요. 이게 지금 나중에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소구장단 장단을 잠깐 해봤고요. 이거 장두구 장단은 이렇게 제가 또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제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장구장단 체부입니다. 선소리 산타령이. 이걸 만들기 전에요. 그 국회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석사과정 논문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소구장단 이렇게 보이시죠? 그걸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손장단을 쳐주시면 전 소리를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그러면 자, 산천 조목이다 무성한데 쉽죠? 이렇게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배우려면 개인 레슨을 받으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의 풍류아리랑 방송 유튜브를 보시면 이 선소리 산타령을 무료로 배우시면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자 윤정수이가 있고 이건 이제 지적 재산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 안 되죠? 밑에 거 짧게. 반대로 한 것 같아. 이게 안 눌러지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수를 산타령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잠깐 이제 이런 걸 회도해서 제가 이제 유아기 때 윤정숙의 나의 과거와 10대 윤정숙 과거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했는데 이제 유아기 때 윤정숙은요. 이제 초등학교 때잖아요. 한 가지 추억이 있다라면 제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버지 잠바를 이렇게 보니까 송아지 팔고 와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막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빼가지고 눈가사탕을 사 먹고 나서 돈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그걸 돌돌 말아서 담게 새 구멍에다 이렇게 이제 다 넣어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누가 가져간지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가 닭장에서 저녁에 집에를 못 들어가고 닭장에 들어가서 이불 그 얇은 거 빨아서 널어놓고 그거 갖다가 닭장에서 이제 지푸까리 이렇게 깔아놓고 닭장 속에서 잠자다가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한 기억. 이제 혼날까봐 그 10,000원을 훔쳐가지고 사탕을 사 먹고 나니까 저 그거 사실은 그 10,000원 뺄 때요 저희 아버지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셨나봐. 그래 또 누가 가져간지도 않았나봐. 그래가지고 혼날까봐 그 닭장에서 겨울에 자다가 그 저희 엄마한테 맞아준 걸 뻔한 기억이 한 번이고 또 20대 이제는 10대에는 19살 겨울에 우리 애 아빠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살 때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네, 우리 큰딸의 아이의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 24살 때 음식점을 하기 시작하고 참 정말 억지까지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29살 때 아이 아빠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최연소 최대 규모의 고깃집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식사업가로서의 화려하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43살 때 이제 제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또 40대에는 소리꾼으로서 이제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제 소리꾼으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이 저에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우석대학교 학생으로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60대 저의 미래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내후년부터 세종시 시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제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전승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석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나의 다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조금씩 발전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제가 페북에다 그런 글도 올렸습니다. 가방끈이 길어지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하듯이 역시 가방끈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발전된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회가 된다라면 정말 대학생활 잘해서 졸업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석사과정까지 가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강의하는 그런 저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이 강의하는 게 전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영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제 가가지고 전통 악기야 우리 소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의뢰 들어온 거는 3시간 사실은 의뢰가 들어왔는데 전 죽었다 깨어나도 3시간 못한다고 그랬어요. 1시간 반이나 1시간이나 좀 할게요. 1시간만 하고 올게요. 왜냐하면 저는 1시간 이상 강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강의를 막상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3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저 있잖아요. 야, 이거 나 강사 체질이다. 그걸 이제 새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의 나의 다짐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내가 외롭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엄마 하고 부르면 대답해 주는 거,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방식대로 삶을 살겠노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자,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의지할 때가 자식인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긴 하지만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반듯한 일을 해가는 모습. 그래도 우리 엄마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예요. 우리 할머니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로서의 모습은, 네, 할머니로서의 모습은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걸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엄마가 어른 노릇을 해오셨지만 지금은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어른 노릇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지만, 저희 엄마가 가셨을 때 그 뒷모습은 말 없는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를 정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무 상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른으로서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순수하게 정말 제 천명을 다하고, 그리고 저 먼 하늘로 돌아가는 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